정치, 법률, 사회, 문화 하나의 작은 날개짓이 경제의 흐름을 바꾼다. 주가 당락의 기승전결 서경석의 카운터 펀치. 자, 어느덧 가을의 선선함이 몸으로 제대로 느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와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은 있을 때 챙기고 사람은 항상 잘 챙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같이 할 저희 식구들 챙겨볼까요? 먼저 국제정치평론가 문희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청인인베스트 오한결 대표를 대신해서 오늘은 강민 팀장이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출연진 중에 가장 동안이죠. KB증권의 이만중 과장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갑자기 갑작스러운 말씀하셔서. 네, 오늘따라 좀 반갑습니다. 휴일이어서 그런지 오늘 이제 저희가 한글날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주 젊은 패션으로 반가워요. 네. 아니, 증권사 직원분들은 사실 이런 휴일이 좀 꿀 같은 날인데. 그쵸, 꿀 같은 날이죠. 네, 가족들도 좀 챙기고 해야 될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직 가족들 저기 지금 홍대에 와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기다리고 있군요. 오한결 대표는 가족들을 위해서 포기하고 강민 팀장을 대신 보낸 반면에 참. 참 대단한 그 성실함이에요. 우리 이만준 과장. 네. 자, 세 분과 함께 할 거고요. 오늘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새 식구 한 분을 모십니다. 이분은 이제 잠깐 저 대기실에서 제가 말씀을 나눠보니까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나는 유재석이다. 네, 시사평론계의 유재석. 네, 정말 TV, 뭐 라디오 종횡무진 최고의 평론가시죠. 최영일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근데 양마의 편집을 하셨어요. 이러면 악플이 막 달려요.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무슨 유재석이야. 제가 이제 방송 출연 빈도로는 유재석을 능가한다. 그렇죠. 소득은 10,000분의 1쯤 될까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네. 우리 최영일 선생님 정말 일주일에 뭐 한 아우. 4-50번 뵙는 것 같아요. TV 라디오. 느낌상으로는 그러실 수 네. 있어요. 아니 그래서 들어오시는데 네. 아는 분인 줄 알고 아, 순간. 다들 그렇죠. 알아보세요. 그렇죠. 네. 예. 저분은 이제 예전에 TV에서 예, 몇번 예능 뵌 적이 프로그램 있고요. 같이 뵀어요. 최근에는 이제 저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저의 진행을 까시는 쌍팔년 코미디를 아직도 하는 네네. 서경석의 프로그램. 언제적 콧날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 이러면서. 나 오늘 어떡하지? 옛날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네, 조심해야 돼요. 저분 그러니까. 사실 저 콧날로 따지면 네. 우리 최영일 형님이 훨씬 더 아유. 날카로우신데. 저 오늘 갈고 나왔습니다. 저런 코미디를 제일 싫어하시네요. 네, 제가 제작진이 그 어렵게 써놨길래 저도 이제 그거 살려보려고 한 건데 맞아.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는 맞아요. 예리한 분이십니다. 아니, 고프로는 옴부즈맨 프로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뭐라도 오게티를 잡아야 되는데 경석이 형의 콧날이 걸렸던 거야.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마음 다 상했고. 이제 카운터 펀치에선 제가 이제 펀치를 맞겠군요. 아니, 일단 좀 감기들은 안 걸리셨어요? 우리 강민 팀장님 처음 출연하셔서 아마 좀 낯서실 텐데. 네, 굉장히 낯설고요. 되게 어색함이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인상도 좋으시고 그러니까요. 되게 친화력이 있어 보이세요. 내가 언제 펀치가 날아갈지 모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뭐 저 새 식구라고 우리가 안아주고 이런 게 없는. 그런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보통 방송하고는 좀 다르게 가려고 오늘부터 마음 먹었습니다. 이게 또 하필이면 오늘일까요? 독하게. 11회니까. 아 그럼요. 달라져야죠. 자, 오늘이 한글날인데요. 혹시 몇 주년인지 아세요? 네, 572돌이죠. 역시 문희정님의 상식의 끝은 어디인가. 검색했죠. 1443년에 창제가 되고 1446년에 반포가 됐죠. 그렇죠. 예. 1446년에 반포된 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외운 줄 아세요? 맞다. 그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의 가장 큰 혜택을 입으신 분이잖아요. 쌍팔년 코미디의 대가, 주입식 공부의 대표. 네. 그러니까 그 사육신, 생육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지편전 학자들 중에 이제 사육신, 그렇죠. 생육신, 사육신들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세종대왕께서 사육신들을 불러서 빨리 만들고 반포해라. 그랬더니 사육신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발표했다. 4614는 미래니까 거꾸로 하면 1446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외워서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다 외워야 되니까 사실 맞아요. 어떻게든 연결시켜가지고 외우려고 했었어요. 그때는 외워야 됐거든요. 이런 게 그렇죠. 좋아요. 무조건 외워요. 지금 맞아요. 20년 넘었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연상 기억법의 정- 승리입니다. 네. 어떻게 이건 좀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왠지 화학 기호도 외우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 그저 화학은 제가 선택을 하지 않아서 아, 네, 생물 선택 문과고. 문과. 네, 생물. SN만 알아요. 주석. SN. 왜냐면 제가 주석 석자입니다. 네, 천천히 서울로 올라가서 주석과 같은 인물이 되라. 서경석. 네. 이거 괜찮았어요. 오, 진짜. 좋아요. 이어지는 아, 일이에요. 영일이 형한테 이런 칭찬을 받으니까 너무 좀 좋아요, 기분 좋아요. 좋습니다. 서로 형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네, 한준이 형. 아유, 아버님. 아, 이제 증권사에서 정말 유능한 직원인데 카운터펀치인데요. 인간관계는 엉망이에요, 저분. 아무한테나 막. 나이에서는 지구는 못 사시는 성격이 아유, 있으시네. 네. 어립니다. 아니에요. 저분의 진가는 조금 있다가 방송이 시작되면 거의 여기를 세미나장으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네. 그럼요. 어머나. 아주 조용해집니다. 어마어마한 상식과 지식의 대가 이만준 과장, 강민 팀장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 문희정 평론가 모시고 오늘 방송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되는 카운터펀치 팟빵 파티 아이튠즈에서 청취하실 수 있어요. 검색창에서 카운터펀치 찾아서 구독, 하트 눌러주시고 응원글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카운터펀치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해마다 경제 뉴스를 장식하는 세금. 올라가는 물가만큼 무서운 것이 세금이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권마다 그리고 매해 주기적으로 들리는 세제 정책에 서민이 어려워진다라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늘 서경석의 카운터펀치에서는 어렵게만 들리는 세제 정책, 더 자세히는 직장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인지는 하지만 또 자세히는 모르면서 또 낼 때마다 가슴이 왠지 아파오는 세금. 바로 오늘 그 세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출연진 분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만준 과장하고 현직이니까 예, 현직 직장. 뭐 현재도 이제 직장인 생활하고 계시고 문희정 평론가도 네. 꽤 긴 생활했죠. 네, 저도 이제 네. 직장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항상 왜 연봉을 물어볼 때요. 네네. 새 전이냐 새 후냐를 꼭 따져야 된다는 이유를 월급 명세서라는 걸 딱 받아보면은 절절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입사해서 책상 위에 항상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2000년도에는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월급 명세서 이렇게 뒤집어져서. 어허. 그래서 이렇게 딱 펼쳐보면은 무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나가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처음 왜 찍힌 금액하고 아래쪽에 그래서 세금을 공제하고 밑에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지? 왠지 누가 뺏어간 느낌. 정말로요. 네, 그리고 차이가 확 나는 게 느껴져요. 그렇군요. 네. 강민 팀장도 지금 뭐 직장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직장인입니다. 예. 이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예, 청인 직장인입니다. 인베스트에서 예. 거기는 네. 월급 많이 주나요, 청인은? 뭐 업계에서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뭐 대표님이 안 계셔서 얘기해도 될 것 같긴 뭐 하지만 그런 거예요. 오대표 안 들어요. 일단 이 예. 자리는 없으니까 오늘 네. 공개되네요. 네. 우리한테만 얘기해서요. 장담컨대 대표님 내일 들으실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듣겠죠. 네. 예, 뭐 좋은 회사다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은 회사다. 이 자리에 앉으면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그러네요. 네네. 자 손 팀장도. 이만준 과장님도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들으시나요? 저는 뭐 괜찮게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회사다. 물론 뭐 이제 그 말씀을 하셨듯이 그 월급 명세서 보면은 원천 징수에서 다 빠져나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그런 생각 들죠. 이건 칼만 안 들었지 순 날강도다. 뭐 얼마 안 돼요.
이제 다른 쪽도 수익원을 좀 생각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맞아. 초기에는. 네. 정말로. 근데 왜 그러면 혹시 남들한테 연봉 이야기 하실 때 새 전을 얘기하세요? 새 후를 근데 얘기하세요? 보통 세전 얘기하지 않나요? 네. 세후 얘기하면 되게 보잘것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그래서 세전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직장 생활 네네. 하고 계시고 혹은 또 하셨던 예. 분들의 얘기를 뭐 세 분이지만 네네. 들어보니까 다들 일단 세금은 좀 왠지 손해 보는 느낌. 아유 당연하죠. 예, 이게 생돈 나가는 느낌. 저도 이 생각해 보면 지금 26년 차 사회인인데 그렇죠. 직장 생활이 한 20년 됐고요. 그 중에 한 8년은 제가 월급을 주는 CEO였어요. 벤처회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도 보고 줘도 보고. 아 그럼 처음 네. 월급 받을 때 월급 노란색 월급 봉투에 처음에 92년에 저는 노란색 월급 봉투에 우리 아빠 그때 받아왔다고. 월급이 60만 원쯤 됐는데 신입사원. 제가 그 형이라고 한 거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예 왜요? 삼촌. 에이 왜 그러세요? 아마 제가 첫 수령이 한 달 만근을 못해서 38만 원 이게 제 92년 이 3월에 첫 급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변천사를 쭉 보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게 꼭 남자들 이러면 성차별적이니까 직장인들은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 모이면 이 연봉이 자존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전으로 당연히 얘기해요. 집에 가면 실수령액으로 얘기하죠. 네. 배우자나 가족 얘기. 그렇죠. 아니 세전 얘기했다가 그 차익을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저처럼 한 중견 정도 됐을 때, 한 네. 40대 초반 됐을 때 한 월 400 받아. 그럼 연봉으로는 이게 4,800. 그러니까 나 연봉 5,000 받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봉 이 세전 5,000이면요. 실수령액 300 될까 말까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3,600이란 말이에요. 실수령액 연봉은 격차가 커져요. 그러니까 또 이 월급이 늘어날수록 커져요. 그래서 이 술자리에서는 항상 세전 영끌 연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떼가는 뭔가가 있다. 떼가는 그래서 뭔가가 아까 이제 있다. 약간 이 격하게는 아까 임 과장님 분노감도 좀 느껴졌는데 세미나를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냉철한 분인 줄 알았더니 세금 얘기하니까 좀 울컥하시는 느낌이 있었고요. 아유, 인간적인 네. 부분도 많은 그러니까요. 분이죠. 지난 방송에서 세금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직장인 기준으로는 우리가 과거부터 갑근세 이렇게 부릅니다. 근로소득세. 이게 이제 주범이죠. 뛰어가고 4대 보험. 4대 보험 뛰어가죠. 이게 사실 세금은 아니고 나중에 돌려받는 건데 사회보장인데 준조세라고 느끼죠 우리는. 네. 언제 받을지 당장 감이 안 오니까. 그리고 그 외에 뭐 제세 공제금들이 이제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조합비도 있을 수 있고, 예. 혹은 뭐 동문회비를 이제 뗄 수도 있고, 또 경조비를 과거에는 아예 원천 공제하는 경우도 맞아. 있었고요 회사에서. 아, 그럼 이런 것들이 쭉 빠져나가면 그 차액이 세전 월급이 딱 뭐 한 4,500만 원 있으면 나 중견 인력이야. 그랬다가 봉투를 열어보면 요즘에 이제 계좌에 찍힌 걸 보면 사기당했나?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뭐 잘못됐나? 그 집에 가면 늘 이제 쥐꼬리 인생으로 아이고. 배우자들에게 바가지를 긁히는 네. 이게 그 주범은 세금이다 이렇게 단정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현재 지금 직장 생활 하고 계신 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세전 500이에요. 네. 월급이. 예. 그러면 세금 떼면 얼마 정도 입금됩니까 현재? 세전 500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400이 안 되고요. 400이 안 돼요. 네, 한 360, 7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최영일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네. 그렇죠. 예전에도 그랬고 네.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연봉 1,200짜리 신입사원이다. 네. 내가 월 100만 원 받기로 하고 갔다. 음흠. 그러면은 이제 이 그 떼가는 세금의 비율이 낮아요. 90만 원 가까이 받아요. 한 10여만 원 떼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만 원, 500만 원, 실제로는 또 뭐 한 이 월급이 1,000만 원에 육박하면 차액이 커지죠. 더 커지는. 네네 누진적으로. 그래서 이제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의 비율이 그런 걸 감안하시면 사실은 좀 이 세전 연봉으로 술자리에서 뻥치는 건 믿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요즘 유행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월급 조금에 귀여워. 이 문구가 유행해요. 그래요? 뭐 공감이 막. 약간 그건 웃픈 거는 네, 얘기네, 맞아요. 진짜. 정말로 청년들이 그렇게 그 카카오톡 그 프로필에 그렇게 쓰는 내 월급 조금이 귀여워. 뭐 아하. 이렇게. 자,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죠. 네.
저 직장인들이 어떤 세금을 냅니까? 그러니까 직장인 월급 받을 때 두 가지 세금을 내는데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과세 표준을 결정을 하고요. 그 금액에 따라 내는 세금인 소득세와 또 내가 내는 소득세의 10%를 내는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미리 떼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납세 협력 의무라고 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임금을 지급하는 쪽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기업에서 이걸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는 징벌적 세금을 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종합소득으로 묶어서 과세를 하고요. 이 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 양도는 따로. 그렇죠. 그거 왜 따로 하는 거죠? 일단 퇴직소득이란 그 임직원들이 퇴직할 때 지급받게 되는 소득이랑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서 받게 되는 일시금을 말하게 되는데요. 일시에 지급받게 된다라는 특성 때문에 종합소득에 더해가지고 과세를 하게 될 경우는 누진세율 때문에 이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는 경향이 있고요.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이 조금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양도로 인한 소득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물가 상승도 그 차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분류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 이제 양도 자산의 종류나 보유기간 그리고 양도 차익의 크기 그리고 투기성이 있는가 등의 여부에 따라서 법으로 정한 별도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여성시대 방송할 때 그 청취자 한 분이 우리나라는 또 영일이 형한테 욕 먹을 것 네, 같은데. 왜요? 우리나라는 왜 염소는 키우는데 양을 안 키울까요? 양도 소득세 내기 때문에. 뭐 이런. 아니 영일이 형이 이렇게 좋은 반응 보여.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청취자께서 아니, 이제 그 주신 경석이 문자인데. 저 이런 아직 얘기 완전 좋아해요. 그러면서 왜 코 가는 건 싫어해? 그 얼마나 고급스러운 건데 똑같이 안 하고 경석이 간다고 형을 훨씬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 그 패널을 비판한 거고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웃길 뿐만 아니라 뼈 있는 농담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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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소득세 내기 때문이다. 짠해집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이제 과세 표준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 과세 표준. 그러니까 이게 소득별로 이게 율이 달라진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표준이 있다는 거죠. 예, 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이제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 그 세율을 곱하게 되는 금액, 그 금액이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 과세 표준에 의해서 세율을 곱해서 나오게 되는 값이 산출세액이 되고요.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공제분을 제하게 되면 결정세액 또는 이제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분을 빼면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종합소득 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종합소득 세율 구간을 보면 1,200만 원 이하는 세율 6%, 그리고 1,200에서 4,600만 원 구간은 15%,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는 24%, 그리고 8,8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구간은 35%, 그리고 1억 5천만 원에서 3억 구간은 38%, 그리고 3억에서 5억은 40%, 5억 초과는 42%로 작년이랑 비교하면 이제 3억에서 5억 구간이 새로 신설되고 최고 세율이 42%로 증가했습니다. 네. 우리 저 일주일에 40개 방송에 네네네. 출연하시는 우리 최영일 네네네. 평론가께서는 42% 내시겠는데. 42%쯤 내고 싶어요. 저는 정말 이 소망이 최고 세율 구간의 세금을 좀 내보고 싶다. 또 하나는 이 다세대 주택을 보유해서 종부세를 좀 종부세를. 내보고 싶다. 이런 이제 막연한 꿈이죠.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프리랜서 소득은요 매월 달라져요. 이게 방송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의외로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나 한 월이 있고. 들어온 게 없네 이런 또 달도 있어요. 그래서 연평균 소득으로 이제 혼자 이렇게 살림을 해보면 아직은 그렇게 최대 세율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중간쯤 어디에 있습니다. 네. 아유 뭐 하여튼 네. 워낙 좀 활동이 많으시니까 예. 진짜 40%대 내보고 싶고요. 한 20%대, 30%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제가 볼 때는 다다음 달쯤 40% 내실 다다음 것 달? 같아요. 예, 그 구간에 속하실 것 같아요. 내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구간 중에 어디에 가장 많이 속해 있습니까, 우리
직장인분들이나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 직장인들은 이제 15%에서 그렇죠. 24% 구간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금액으로 하면 이제 1,2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15에서 24% 예, 거기에 속하는 건데 내가 쓴 게 많아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인들은 네. 연말정산이라고 있죠. 그렇죠. 이제 일단은 뭐 13월에 월급이다 그렇게 다들 이제 생각하는, 물론 이제 부양가족이 별로 없거나 어허. 아니면 뭐 인적공제라고 하죠. 그런 공제받을 게 없는 분들은 오히려 토해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데, 연말정산은 정산 스타일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득공제는 세율을 매기는 그 대상, 그 강민 팀장이 얘기를 해주셨듯이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거죠. 예, 거기다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까? 그게 되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 액수에서 줄여주는 겁니다. 세금을 빼준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강력할까요? 이게 예, 소득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거, 그거랑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거. 이게 얼핏 생각하면 산출된 세액 줄여주는 게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게 훨씬 더 강력하죠. 예, 그래서 지금 정부는 그쪽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말정산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뭐 가족, 부양가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고요. 특별소득공제, 뭐 그 밖에 소득공제 항목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공제, 이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본공제는 세 가지입니다. 이 공제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구성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제활동을 하면은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공제 항목이 아니다. 기본 공제 못 받는다 보시면 되고요. 본인 공제 되고요, 일단. 배우자 공제 되고요. 부양가족 공제. 근데 부양가족이 이게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까지 포함이에요. 어허. 예. 이 뭐 직계 존비속은 아시죠? 뭐 위로 부모님, 밑으로 자식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초수급 대상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6개월 이상 위탁 양육 아동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또 150만 원 정도 각각 또 적용이 따로 되죠. 추가 공제가 있는데, 이 추가 공제는 이제 만 70세 이상의 경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제 추가 공제를 해주고요. 장애인 공제 그것도 200만 원.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의 여성. 근데 이 부녀자 공제는 미혼이든 기혼이든 다 적용이 됩니다. 어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연 50만 원씩 되고요. 한부모 가족 공제라고 있죠.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도 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 입양자 이제 있는 경우에는 연 100만 원 이렇게 이제 공제를 해주는데, 연금 보험료 공제는 인적 공제 중에 기본 공제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판정 시 종합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연금 소득금액의 공제 항목인데요. 공적 연금하고 사적 연금 이렇게 두 가지로 됩니다. 들어보셨어요? 공적 연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사적 연금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드는 그런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공적 연금이랑 사적 연금으로 이제 일단은 충족이 되면 그것도 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특별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6가지입니다. 뭐 보험료 공제, 그 보험료 공제라는 거는 우리가 내는 보험료 공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택자금 공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되게 복잡하죠. 뭐 이런 공제들이 있고, 그 밖에 소득공제 항목이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신용카드 다들 쓰시잖아요. 네. 신용카드 공제가 있고요. 뭐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그러니까 우리사주 주식 받은 분들 요것도 출연금들도 다 소득공제에 들어가는 거고요.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공제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총 급여액이 25% 초과하는 분. 그래서 우선순위별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 우선순위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우선순위는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15% 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 체크카드가 몇 프로일까요? 이게 우리 그냥 돈 있는 거 쓰는 거잖아요. 통장에. 이게 좀 더 강력합니다. 30%. 글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맞아. 그러니까 체크카드가 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통시장 이건 더 강력합니다. 이거 우리 이제 시장 가서 재래시장 가서 하는 거잖아요. 몇 프로일까요, 이거는? 50%. 40%
40%입니다. 아, 40. 가서 하나 과일 더 사더라도 느끼셨네요. 거기서 카드 긁으면 근데 카드 안 받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온누리 상품권.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이거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대중교통 사용이 또 40%입니다. 그러니까 어허. 이번에 다 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은 다 이제 40%로 요번에 확 상향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제되지 않는 대상들도 있어요. 형제 자매가 신용카드 사용하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뭐 해외에서 쓰신 거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쓰시면은 뭐 말짱 사용 없 그 상관없으니까 해외에서 쓴 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언제부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네. 외화가 유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제는 국내에서 소비하는 네. 걸 진작하기를 원하니까 그러네. 해외에서 쓴 걸 공제해주면 해외에서 막 쓰겠죠. 그 언제부터 안 된 거예요? 원래부터 원래 안 됩니다. 원래부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럼 국가의 납부를 거기는 부가가치세를 바깥에다 그럼 내시면 해외 촬영 가서 이렇게 제 카드로 막 그 네, 스태프들 이렇게 회식하고 이런 건 안 되네요. 아이고, 소득공제하고 아이고 안 안타깝네요. 아니 뭐 그리고 원래부터 안 된 거 맞아요? 아예 저는 그렇게 알고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 이제 앞으로 꿈꾸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사업 경비 결제분 또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되고 보험료 카드로 결제하는 거 그것도 안 되고요. 공과금 내는 거 네네. 그것도 안 됩니다. 아, 그렇군. 그리고 또 하나 이 네. 월세 사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월세 비용 카드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예, 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 뭐 네. 정말 제대로 쫙 네,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공제가 되는 것도 있고 네. 안 되는 것도 있다. 네. 요거 좀 쉽게요. 4인 가족의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통상적으로 하는 4인 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부부 두 분이랑 자녀 둘 이렇게 해서 4인 가족 잡을 수 있을 우리 텐데요. 강민 팀장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저랑 와이프랑 네. 딸 3인 가족. 3인 가족. 가족. 예,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와이프 얘기하면서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이게 좀 표정이 제일 밝아요. 네. 비디오를 못 보여드려서 좀 한인데 생각만 해도 좋은가 봐요. 예, 뭐 굳이 답변은 생각하겠습니다. 네. 오늘 휴일에 나와서 좋은 건가? 글쎄요. 뭐 어떻게 만든 거야? 아니요, 근데 이놈의 유부남들을 아주 그냥. 네. 난 너무 가슴 아파. 그렇죠. 우리 애 지금 어린이집도 안 가는데 내가 가서 아. 보살펴줘야 돼. 그걸 왜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 왜 없는 얘기? 원래 웃는 상이신 거예요. 어머 영일이 형 이제 내 편이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하던 얘기 마저 예.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구체적인 수치나 적용 방법이나 대해서는 이제 이만중 과장이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네. 4인의 일반적인 가족에게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뭐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에 들어갈 수 있고요. 경로 우대자 공제나 한부모 공제는 4인 가족에서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그렇겠죠. 많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제외하고 연금보험료 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 전통시장 사용분,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분,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면 정리 깔끔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하. 또 뭐 교회나 뭐 어디 헌금 내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따로 정산 받으시고 안경이나 뭐 이런 것도 따로 받으시고 하면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인 가족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어른 부양에 대한 공제는 못 받겠네요. 그죠? 부양 가족으로 올라 있으면 같이 네. 산다는 전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세대 안에 예. 같이 있어요. 지금 4인 그렇죠. 가족 기준은 부부와 네네. 자녀들. 근데 요즘 4인 가족은 이런 변형이 많아요. 지금 한 자녀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부 한 자녀. 네, 부부가 맞벌인데 네. 혹시 이제 친정 쪽이나 시댁 쪽에 한 분만 이 생존해 계실 때 부양 가족으로 들어와서 할머니가 아이를 봐주시고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 이런 변형된 4인 가족의 유형도 적지 않습니다. 아 그런 네네.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그러면은 이제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경로 우대 공제 같은 경로 게 우대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월세는 이제 공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서 청취자분들이 되게 실망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월세는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 그거 덧붙이려고요.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카드 사용에선 빠진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월세 비용 등은 이제 공제되지 않는데 세액 공제를 또 해줍니다. 소득 공제는 안 해주는 대신에 세액 공제는 해주는 건데 아까 제가 소득 공제가 있고 세액 공제가 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산출 세액에서 빼주는 건데요. 이게 연 750만 원 한도로 이제 10%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근데 연봉이 7천만 원 넘어가면 안 해줍니다. 해당이 없고. 그러니까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시면은 세액 경제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750만 원 한도 10%니까 75만 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계약할 때요. 집주인이 그걸 안 하는 조건을 걸게 되면은 많아요. 할 수가 없어요. 많아요. 근데 대다수의 집주인들이 그거 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그쵸. 집을 계약을 그게 해줘요. 요즘의 쟁점인데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세액공제 당연히 해주는데 네. 임대사업 등록 안 하고 집이 두세 채인데 세를 놓은 거예요. 전월세를 놓은 거예요. 반전세를. 그런 경우에 월세는 공제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리 계약할 때 알아보시고 이 세액공제가 되는 월세인지 안 되는 월세집인지 확인이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요즘 참 많이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네. 예? 이거 어떻게 뭐 공제를 못 받아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사실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 제도를 폐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연말 정산을 할 때 부양 가족이 적은 1인 가구는 100만 원,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부부 2인 가구는 50만 원을 추가로 소득 공제하는 제도였는데 이걸 없애고 대신에 정부가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세금을 걷지는 않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폐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1인 가구가 더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독신세나 뭐 싱글세의 징벌적 세금은 아니지만 공제 혜택 자체가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세금 기준을 따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액을 결정짓는 변수가 결혼 여부가 아니라 부양 가족의 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싱글세 얘기 정말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부양 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각종 인적 공제와 세액 공제를 통해서 가족 부양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 면제 받아서 결과적으로 독신 가구보다는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현상을 싱글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부담을 한다. 죄송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싱글이다 보니까 자꾸 입에 붙었네요. 싱글의 대변인. 흥분했네. 왠지 세금 이게- 많이 내는 것 같아. 이게 지금 뜨거운 쟁점이에요. 예. 사회적 쟁점인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 4인 가족 여기 계시니까 다 결혼하신 남자들은 다 결혼한 경우네요.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알아? 내가 개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없고 교육비, 의료비 뭐 애들한테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 연말정산에서 공제 좀 받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싱글들은 또 반대 입장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박봉해 지금 내가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하나? 맞아. 이 생활 이 돈 가지고 집도 못 사. 이 결혼 생활하기 자신 없어. 애 생기면 이제 빈곤에 악순환에 빠질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서 못 하는데 세금은 상대적으로 더 떼가는 건 맞죠. 더 떼간다기보다는 똑같이 떼가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집들은 많이 돌려주니까 난 안 돌려주니까 상대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더 떼간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싱글세, 싱글 텍스가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혼 미혼자, 남녀 불문 이분들이 느끼기에는 사실상 싱글세가 있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이제 조세 불만이 많이 커져서 네. 조세 형평성 문제가 요즘 뜨겁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정부는 저출산 상황이 너무 최악이다 보니까 네네. 우리나라가 세계 최악의 저출산이잖아요. 그럼 저출산을 더 극복하려면 강력한 이 싱글세를 도입해야 결혼을 좀 할 거 아니냐. 돈 버는 남녀들이. 진짜 무식한 발상이라고 이런 생각해요. 이야기도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무식한 국회의원들도 일부 네, 네네. 정말 무식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싱글층은 사실은 계층으로 보면은 빈곤한 계층에서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출산 정책과 결혼이 결부가 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좀 후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단순히 아이를 낳을 테니 세금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우리가 키우는데 뭐 애기 한 명 더 나오면 1,000만 원 줄게.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사회적인 문화 자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맞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전쟁이에요, 아침마다. 그렇죠. 그리고 둘 다 출근해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아픈 돌발 상황이라도 발생을 하면 한 사람은 회사에 말을 하고 누군가는 달려가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눈치 보일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들어가는 것 자체도 주변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민폐를 끼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회사에서도 엄청나게 눈치를 주고 심지어 육아휴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전화를 해서 너 저기 복귀할 거지? 라는 식으로 압박을 계속 줘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문화를 안 만들어 놓고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돈 더 줄게 아이 낳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뭐
네, 뭐 네. 문희정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자칫 지금 오늘 주제와는 조금 그렇죠. 다른 또 하나의 주제로 또 하나의 지금 번져가는 주제죠. 느낌이어서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근데- 워킹맘들의 분노를 제가 대신. 네, 예. 근데 아주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임기응변적인 어떤 대책보다는 네. 근본적인 어떤 문화 맞아요. 자체를 좀 네. 바꿔놓고 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 우리도 수긍할 것이다. 그럼요. 예, 그 낳지 부분은- 말라고 해도 낳죠. 자, 지금 상당히 흥분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네요. 진짜 1인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무슨 세금을 더 내는 듯한 네, 느낌을 상대적 박탈감을 네, 분명히 느낀다. 충분히 받을 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가장 많이 얘기하는 요소 중에 4대 보험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 좀 한번 풀어볼게요. 4대 보험. 그 4대 보험이 사실 이제 지난 몇 년간 안 오르고 계속 그 요율이 그대로였다면 별로 국민적인 그런 저항감이 없을 텐데 사실 지난 몇 년간 슬금슬금 계속 올렸어요. 그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다 정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더 지금 반발감이 심한 거고요. 네. 이 4대 보험료는 소득세처럼 이제 물가 수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명목소득에 정부가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요율을 책정해서 부과를 하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준조세라고 아까 그렇죠.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 산업재해보험 요게 100% 고용주 부담인데 그 4대 보험은 다 아시죠? 국민연금, 의료보험, 퇴직연금보험, 산업재해보험 이렇게 네 개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험은 100% 고용주가 부담하는데 나머지 세 개는 이제 공동 부담이다. 반반. 50대 50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게 부담이 계속 되고 있는 건데 그 2006년 연간 147만 원 정도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282만 원.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대 보험료하고 세금이 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게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문제가 큰 거고요. 현재 한국의 국민 부담률은 거의 27%에 육박합니다. 4대 보험이 26.9% 이렇게 역대 최대치를 이제 기록을 지난해 했죠. 뭐 올해는 아마 도 갱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직연금하고 산업재해보험은 기업 종사자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해당되는 게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이죠.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 국민연금은 보험 방식이죠. 그래서 국민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국가와 국민이 맺는 보험 계약이고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해도 그건 안 되는 그냥 무조건 가입하는 그런 거고요. 사적보험하고는 달리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죠.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입니다. 이게 국가가 개인 기업 등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습니다. 받고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 가족 사망 후에 남겨진 그런 유족들, 그 소득 활동을 하기 힘든 장애인들한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나중에 내가 받을 거를 지금 내는 거라고 일반 국민들은 생각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그거를 지금 현재 생산활동하는 사람들한테 걷어서 생산활동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러니까 계속 그게 지금 이제 로테이션이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입 자격은 18세 이상하고 60세 미만 국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입 형태 이게 중요해요. 가입 형태가 사업장 가입자, 거의 대부분이 사업장 그렇죠. 가입자죠. 그리고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체 가입자의 55%가 사업장 가입자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인들은 다 사업장 가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국민은 모두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가입자 아니면 지역 가입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지역 가입자가 거의 대부분 다 자영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지만 60세 이전에 퇴직한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지역 가입자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임의 가입자는 전업주부들, 맞아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이 해당이 되시고요. 그리고 기초수급 대상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초수급 대상자랑 만 18세에서 27세 미만의 우리 가장 일반적인 남자들이 무조건 겪게 되는 학생, 군인 이들이 다 임의 가입자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임의 계속 가입자는 만 60세 이상인 국민 중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이거든요. 이 10년을 못 채운 분들이 있어요. 아하.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65세까지 연금보험료를 계속 내야지만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월 449만 원의 상환액을 적용하면 매달 40만 4,100원 9%죠. 9% 보험료를 내는데 상환액이 월 468원으로 오르게 되면 매달 42만 1,200원 이렇게 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는 액수는 정해주는 거죠? 국가가? 그렇죠. 9%로 그죠? 딱 돼 있습니다. 그 9%는 예, 9%로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건강보험료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게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70년대 후반에 이제 처음 도입이 됐는데 2001년도에 3.4%였어요. 근데 지난해 6.12%입니다. 두 배네요. 네, 거의 두 배죠. 그러니까 16년 만에 8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노령화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갖고선 이거를 정했는지 이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회적인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험이잖아요. 예, 그렇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뭐 예. 예, 상당히 좋은 취지의 좋은 취지죠. 예, 사회보장이니까. 거두어 드림인데 이 직장인들이 느끼기에는 예? 부담이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부담으로 지금 예. 당장 나가는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마음이 아픈 거고 나는 지금 가처분 소득이 절박하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그냥 세금은 뜯긴다 이런 느낌이고 예를 들면 내가 많이 벌었는데 내 세금을 많이 띄어가서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그럼 그게 의무감에 마음은 뿌듯할 수 있지만 노블리주 오블리주로 나에게 돌아오는 돈 아니잖아요. 그 세금은 국가의 이제 존재 이유인데 많이 번 곳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서 가져다가 이 힘든 곳에 나눠준다. 근데 문제는 요건 자기가 돌려받는 거니까 연금은 이 건강연금, 이 국민연금은 의미가 있는데 체감은 나중에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냥 술 먹으면 맨날 그런 얘기예요.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살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예, 저는 배우자가 받게 되겠죠. 예, 배우자가 수령할 가능성이 있네요. 네. 아 슬프네요 갑자기. 네. 누구든 받으면 되죠. 아 그렇죠. 네. 누구든 받으면 되죠. 갑자기 문 선생님을 저희 그 수령자로 적어드리고 싶네요. 아니 근데 직장인도 직장인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지역가입자. 예, 그 뭐 저 사장들, 임의가입자. 예? 고용주, 예, 그게 고용주도 네. 예, 그러니까 지역가입자예요. 지역가입자. 대부분 이제 요즘에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 그래서 이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이 준조세를 떼이는 거고 이거는 참 좋아. 직장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반반 회사 반 나 개인 반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퇴직금으로 받는 거 내가 50% 내지만 기업이 나중에 50% 채워줘야 되고 국민연금도 직장이 계속 반은 불입을 해주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죠. 예, 건강의료보험도 이제 그런 셈이에요. 지역가입자는 100% 자기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요율도 세요. 직장가입보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냐 아니면 개인이냐 이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정말 여기에 좀 편의성을 많이 따라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가입자가 좀 받는 상대적 박탈감이 큰데 나중에 한번 우리가 어떤 주제로 얘기해야 되냐면 그 고령화 사회 얘기를 하게 될 때 네, 네. 임의가입자 문제가 중요해요. 지금은 미미한데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독려하고 있는데 요즘에 중장년 이혼이 많아요. 이혼하고 나면 전업주부 하던 분이 생계가 막막해서 고령층 경제활동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일은 없으니까 폐지 줍는 노인으로 상징된단 말이에요. 임의가입을 앞으로 좀 어떻게 늘릴 건지도 사회적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저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직장 생활도 하셨지만 또 네네. 대표로서도 맞아요. 꽤 긴 기간 8년. 예 그때 참 여러 부담이 있으셨겠어요. 한 120명 월급을 줘 보니까 그렇게 이게 큰 회사가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직장인이 이 자기가 준조세나 세금을 떼일 때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회사 CEO 입장에서 매월 지출에 결제를 하려고 보면 네. 120명의 이 사대 보험에 대해서 기업이 부담하는 부담분이 이렇게 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늘 직원들하고 면담을 하게 되면 직원은 실수령액에 대한 불만이 큰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 기업주 입장에서는 야, 회사가 내는 이 정도의 돈이 너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회사가 떼어내고 있는 돈들이야. 사실 이번 달에 우리 회사가 적자를 봤잖니. 그래도 이 돈은 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업주의 입장과 샐러리맨의 입장은 괴리가 커요. 그래서 저는 기업주가 그것을 샐러리맨에게 일일이 생색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감수하고
문제는 이제 그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봉 4,800이잖아 너. 그럼 전 실제 3,600 받고 있는데요. 그럼 이 갭이 크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실제 수령액이 4,800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의 연봉은 6,000을 넘겨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이 인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갭과 그래서 기업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비용을 책정할 때 급여 곱하기 2.5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간과하면 기업하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인력에 대한 책임은 매우 중하다. 이걸 제가 30대에 깨달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이후 계속 1인 컴퍼니로 나는 나만 책임진다. 내가 그 누구를 책임질 수 없다는 정신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방송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슬슬 다시 한번 1인 컴퍼니. 매니저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방송 이렇게 많으면 기사를 두시는 게 아유 저 혼자 할리바이크 타고 다니면서 방송 잘하고 있습니다. 바이크 타고 다니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어머 네. 되게 남자답다. 아니에요. 저 퀴가저씨죠. 퀴가저씨. 생방송 시간에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참이뭐 웃으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직장인도 고용주도 애로가 많죠. 너무나 네. 힘든 상황인 건 맞는 것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직장인분들 좀 힘 좀 낼 수 있게 절세하는 방법 이제 좀 팁 좀 드리죠. 연말정산 뭐 이런 걸로 황금 최대한 많이 받으시는 거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그거 이후에 또 할 수 있는 거는 네. 그 금융 수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금융 투자 수단을. 그래서 뭐 제가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도 있지만 일단 그것 좀,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거의 한 80% 되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회사들도 그렇죠. 더 다양한 상품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많은 애용 부탁드리고 금융투자업이 발전해야 나라가 삽니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너무 침체돼 있어서 다들 지금 힘이 빠져 있어요. 그래 어떤 좋은 게 있는지 좀. 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총 이제 세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연금저축 계좌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라고 하는 IRP 계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이제 투자 수익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금 계좌하고 퇴직연금 계좌 합산 연 1,800만 원까지 이제 투자하고 연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이거는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세액공제 받지 않고 연금 계좌로 투자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 해지하고 받는 수익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로 분리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연금 계좌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는 거죠. 세액공제 받지 않고 그냥 연금 해지를 받고 이제 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분리과세 이제 내버리고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금 저축 계좌하고 IRP 이 계좌는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은 유지를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원금 중에 세액 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나 세금에 무관하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 받은 원금과 투자 수익 이제 IRP에서는 퇴직금 포함하는데요. 인출 시 소득세가 과세되니까 이건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금 계좌를 해지하면 세액 공제 받은 원금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해지할 거면 아예 시작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낫다. 보험도 해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보험보다 더 해지하지 말아야 될 건 연금 보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ISA, 요즘에 IS가 뭐 지금은 말이 없는데 IS 뭐 되게 뭐 무장단체 그것 때문에 좀 약간 느낌이 약간 이상해졌는데 이게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예요. ISA. 이제 비과세도 되고 분리과세도 되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종합과세는 안 되는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우기는 쉽겠습니다. ISA. 그래서 만기 5년 동안에 연간 2천만 원씩 투자가 가능을 합니다. 만기 5년입니다. 그리고 투자 규모가 제법 크고 ELS 펀드 채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금융 투자 상품들이 이제 다양하게 투자될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ISA라는 계좌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5년 뒤에 순소득을 뽑아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ISA에서는 이제 이익 펀드하고 손실 펀드를 상계를 해줍니다. 이거 좀 안 올라오세요? 이익 난 거와 손실 난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ISA라고 하는 이 제도 안에 이제 이 계좌 안에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상품 중에 수익 나는 것도 있고 손실 나는 것도 있는데 이걸 상계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 과세 소득에 과세를 해줍니다. 보통은 이제 이익 난 거에선 세금을 걷고 손실 일반 난 건 그냥 계좌에서는- 가만히 있고 이랬는데 이 손실 난 걸 이렇게 빼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비과세 한도가 그 올해 세법 개정이 돼서
3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이제 가정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 한도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또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 게 중도 인출을 허용을 해줍니다. 네, 그게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급할 때 돈 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ISA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기가 5년이니까 5년 동안에 그냥 자유롭게 계좌 개설하셔서 그 안에서 이렇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라고 있습니다. 아, 예. 그거 오래됐죠. 네, 이거는 근데 이거 올해 말까지입니다. 아, 일몰이네요, 일몰. 끝나요 이제? 예, 올해 말. 죄송합니다. 내년 말. 죄송합니다. 2019년 9년 말. 말까지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시대를 앞서가네요. 지금 18년인데 19년. 2019년 말까지. 가입하면 더 이상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는 거지. 유지는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럼 내년까지 많이 가입하시는 게 내년 말 좋겠네요. 많이 가입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돈이 당장 없어도 한도만큼 개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천천히 저축이 또 가능을 하다는 거. 요게 이제 장점이고요. 이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좀 중요하고요. 2017년 기준이에요. 만 63세 이상 거주자. 예, 거주자라는 거는 이제 해외 거주자는 안 된다는 거죠. 63세라 하더라도 장애인, 독립유공자, 그리고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죠. 아니요, 독립유공자 가족. 바로 바로 가서 확인해봐야 되겠다. 네. 바로 그러시군요. 네. 예, 그래서 특징을 말씀드리면 과거 세금 우대 종합저축이나 생계형 저축을 가입했던 사람이 기존 계좌를 해지했다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재가입해서 이 절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기존 계좌 해지 후에 즉시 비과세 한도를 열어두고 가입해 두는 것이 포인트니까 요거는 가서 계좌 개설하실 때 과거에 내가 어떻게 계좌 개설했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다 참고해서 체크해서 계좌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과세하는 부분을 좀 줄이면서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혹시 강민 팀장님은 뭐 우리 직장인들의 절세법 뭐 첨언하고 싶은 거 없으십니까? 윤 과장이 좋은 얘기를 다 해줘가지고요. 네네. 예,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묻어가기 신공이. 우리 저 소상공인, 우리 네네. 자영업자분들은 또 네. 어떤 사실은 마음을 가지면 이제 될까요? 이 재테크를 통해서 뭐 세액 공제가 되거나 지금 말씀하신 비과세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 거의 적용 범위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은 이제 자기가 이제 따로 금융 기법을 통해서 절세 방법을 이제 노하우를 운영하시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실제 사업 영역에서 직장인에 비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하지가 않아요. 아하. 왜냐하면 법인은 법인대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를 내니까 법인은 환급을 주로 받는 형태로 비용들을 어떻게 하면은 환급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이게 이제 과제인데 소상공인은 개인 사업자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럼 이분은 월급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장사해서 이제 소득을 얻으시는데 법인과는 또 절세 방법이 달라서 오히려 저는 이 소상공인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는 절세 방법이 뾰족하지 않으니 절세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절세를 하시려다가 탈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은 가장 쉬운 절세 방법이 매출을 누락하는 거예요. 나중에 포착되면 폭탄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탈세는 범죄고 절세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세금을 줄이는 건데 네. 아까 우리 임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금융 상품을 통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투자하시고 혹시 뭐 노랑우상 공제회 네네. 이런 데를 찾으셔서 내가 직원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최소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 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뚫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누락을 통한 절세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거의 99% 탈세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게 나중에 폭탄 안 맞으시는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네. 좀 힘드시겠지만 그 방법은 선택하지 마라. 다 너무 네. 투명해요. 근데 네. 이게 와서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네. 좋은 절세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고 탈세를 시켜놓고는 그러니까요. 거기서 또 이제 삥을 뜯어가요. 절대 이런 어둠의 세력과 손을 잡으시면 큰일 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은 대부분이 다 카드로 결제를 그럼요. 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 쉬운 상황도 투명하게 아니에요. 잡히죠. 노란우산 공제는 뭐 참고로 제가 한 2년여간 모델을 여기 훌륭한 네. 분이 계시구나. 있잖아요 안심이 네. 이게 공무원 시험하고 다른 거구나. 네. 그렇죠? 다른 프로 네. 다른 상품. 농담이야. 다른 자, 이 정도로 그러면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우리가 내는지도 모르게 나가는 세금, 네, 간접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